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경입니다. 오늘은 제2장 스포츠와 정치 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회학 지금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아직 다 끝나진 않았죠. 그리고 이 강의가 아니라 시험을 목적으로 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에 관련된 그런 깊은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시험과 연관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좀 깊은 내용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스포츠 사회학 강의를 맡고 있으니까 다음 학기에 계실 때나요? 그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와 정치에 관련된 그런 내용과 함께 또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강의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치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는 제가 시험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드렸죠. 그래서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 위주로 통해서 이렇게 풀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울 내용이 스포츠와 정치죠. 여러분들 정치적인 상황들은 많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이 스포츠와 또 엮이게 되면 조금 다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인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생각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정치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본다.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꼭지를 잡아봤고요. 이 단원별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스포츠와 정치인데요.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21년도까지 보면 둘셋 둘하나 둘둘 둘하나 두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 출제 경향이 아니라 출제에 관련돼서 좀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요. 여기다가 키워드로서 스포츠 지도사 이렇게 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체육 지도자 연수원이 뜹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기 메인 화면이거든요. 이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접수도 하시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로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 문제 정답 나와 있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실제적으로 관련된 이렇게 그동안 2015년도부터 나와 있던 여기 한 6을 눌러볼까요? 2015년도부터 나와 있죠. 그리고 16년 이제 16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쭉 최근에 21년도까지의 어떤 출제 문제,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정답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가다 보면 정답이 틀려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정답이 두 개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만큼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의 신청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출제 기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목별 출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스포츠 사회학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스포츠와 정치인데 이 부분에서는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관련된 부분들, 스포츠와 국내 정치, 그리고 스포츠와 국제 정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를 링크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닫아놓고요.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입니다.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포츠의 대중성 및 선전 효과죠. 여기 나와 있는 대중성이란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선전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대중적인 인기에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강한 쇼트트랙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데 아주 어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 자녀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부터 80, 90대 그런 노인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는 이런 대중성과 선전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조직의 조직화 및 체계화입니다. 선수, 관리 및 행정가, 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조직이란 용어 나오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조직이 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조직은 첫 번째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면 안 되고요.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스포츠 조직이라는 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게 됩니다. 즉 자원 자체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획득할 것인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늘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의 정치적 표현성인데요. 다른 말로는 의사표출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사회학을 배우다 보면 동일한 단어도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도 보면 똑같이 사용하지 않고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똑같이 낼 수가 없죠. 그러니 용어를 조금씩 바꿔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즉 스포츠라는 것은 승리를 통한 우월성 및 이대 올르기를 표출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포츠를 통한 선거 활동 등이 여기에 표현될 수 있겠죠. 다음을 보시면 스포츠 의식의 상징성입니다. 뒤에 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유니폼이나 국기 등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금메달을 딴 종목에서 시상식을 하게 되면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제창이 되죠. 그럴 때는 이것을 상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태극기나 혹은 애국가 자체가 우리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자체는 의식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정치를 결합시키기가 상당히 용이한 것이죠. 많은 나라에서 이를 위해서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메가 스포츠를 어떤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인데요. 여기는 순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반대로 역기능도 나와 있겠죠. 제가 이거는 이제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순기능은 뭡니까? 항상 좋은 놈이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의미들은 다 여기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정치적 기능에서 좋은 것들은 순기능에 포함되겠죠. 그 문맥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먼저 국민 화합의 수단이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결속시켜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올림픽을 보게 되면 서로 정치적으로 다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올림픽 할 때만큼은 뭉치게 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게 되죠. 평소 때는 이런 스포츠에 관심도 없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국가대항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사실 애국심이니 민족주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상한 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족주의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서로 간에 대립된다.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서로 대립되면 그 민족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민족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은 또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국가의 전통적인 기능인 입법, 사법, 행정 등에 관련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성을 제기될 때 이런 스포츠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적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외교 입장 차이는 국가 간 외교 분쟁으로 심화될 우려가 항상 존재하죠. 그럴 때는 스포츠를 통한 외교적 항의를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어떤 경우는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펼쳐질 때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외교적 항의를 함으로써 실제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런 외교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핑퐁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을 드릴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 및 준법 정신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에 참여하다 보면 스포츠는 지켜야 될 많은 규칙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그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상대 선수를 존중하는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올림픽을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질타를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스포츠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어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 자체는 사회 질서의 유지와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스포츠 정신의 강조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전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봄으로써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즉 우리가 일반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산성 증대인데요.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 이 생산성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왔을 텐데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생산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투입분의 산출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만든다고 얘기했을 때, 뭐 김밥 한 줄을 만든다고 얘기했을 때 똑같은 김밥이라면 들어가는 재료가 적고 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생산성이 높은 김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니면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데 산출을 늘리는 방법도 있죠. 뭐 김밥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들은 투입을 줄이고 동일한 산출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투입은 동일한데 산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스포츠 참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에 기여하게 되죠. 이 건강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건강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성이 증대되겠죠. 똑같은 8시간을 일합니다. 투입이 되겠죠. 8시간을 투입했는데 나오는 생산물이 훨씬 더 높은 품질 혹은 많은 생산량을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도 증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는, 국가적으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운동의 수단인데요. 이 사회운동이라는 건 일종의 슬로건 같은 겁니다. 뭐뭐 하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회운동은 사회의 구조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의 자각적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스포츠는 계층 간, 인종 간 또는 남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중의 욕구에 부응해서 민주적 권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사회운동의 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입니다. 역기능이죠. 그 중에서 역기능은 나쁜 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순기능은 좋은 놈, 역기능은 나쁜 놈,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이상한 놈을 항상 구분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국가 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충돌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성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긴 한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사회학 같은 경우는 늘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대중에게 공유된 사회적 사상이나 의식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구조적인 신념체계,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뭐 이건 굳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념으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회주의 국가가 있고요, 자본주의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이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개인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고 인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국가 또한 이러한 개인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우리 개인이라는 것은
그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도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서 정치적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정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죠. 상당히 지금 이 그 자유 진영에서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보이콧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개폐식에 참여를 안 한다든지, 여하튼 아니면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보이콧을 하는 것들도 다 정치적인 충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국제 스포츠에서의 승부는 경쟁 원리에 입각하게 되죠.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마치 그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에 된 나라가 된 것처럼, 최고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 상징을 이용하고 또 뒤에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지만 동일화를 시키는, 자신과 어떤 그런 것들을 동일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쟁 원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스포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속성도 경쟁 원리죠. 이것은 이기고 지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쟁 원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특정 정치 체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대리전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배 권력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정당성 부여입니다. 이 보시면 스포츠는 힘과 권력을 소유한 지배 계급에 의해 지배를 받는 계층의 자발적인 복종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중국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발적인 어떤 복종을 유인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죠. 즉 대중의 관심을 스포츠에 집중시켜서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 어떤 그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결정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정치에서 관심을 멀어지게 되죠. 다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어떤 참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라고 할 수 있고요. 국민의 비판 의식을 저해시키고 권력의 편중, 독점, 부패 현상을 초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수주의적 배타성을 초장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 민족이 최고다, 딴 나라는 우리보다 열등하다, 그런 의식을 스포츠를 통해서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면 그 민족은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되는 것일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면 그 민족은 가장 위대한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것일까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조장하는 경향이 있죠. 다음은 국수주의적 배타성 조장인데요. 여기 보면 국수주의 나와 있죠. 앞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죠. 자신이 속한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와 전통, 정치 또는 문화만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어 다른 나라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개회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복을 입고 나온다든지 상모 돌리기를 한다든지 뭐 김치 담그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소수민족의 어떤 조선족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이란 이유만으로, 또한 최근에 한국의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국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스포츠가 국제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의 고유한 특징이 있죠. 여기는 상징성도 있고요. 그리고 상징이라는 건 이제 대부분에 배우긴 하지만 애국가라든지 뭐 대표적인 게 있죠. 이렇게 국가 대표할 때 대표 있죠. 말 그대로 태극기라든지 애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징성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 당연히 경쟁성이 있죠. 국가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을 통해서 어느 나라는 지고 어느 나라는 이기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대중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특징들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국제 규모의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자국의 어떤 정치 체계의 우월성이나 이데올로기, 경제, 사회 및 문화의 우수성 전파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과거에 히틀러가 그랬었고요. 지금의 대부분의 나라들 그렇습니다. 최근에 올림픽을 개최했던 일본도 그랬었고 중국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죠. 지금 촬영한 지 한 20분 되었는데요. 조금 이거는 제 맘대로 강의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4. 정치의 스포츠 이용 방법인데요. 여기 좀 중요합니다. 앞에 순기능, 역기능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스포츠와 정치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여기 끊고 바로 또 이어서 어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